아까 그 사회자께서 한국 독립당이라고 한 말씀 해주셨는데 1930년대에 결성되었던 김구 선생 중심의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습니다. 당이 이제 해방 이후에도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졌고 이후에 그 단체가 한국 독립당이랑 이제 김규식 선생의 민족자주연맹이랑 만들어진 통일독립 촉진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인데 그 단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통일운동 단체입니다. 제가 이제 그걸로 이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거 남북 관계에 관련되어지는 공부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분단 극복과 통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죠. 근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최근에 여러분들도 막 뉴스에서 보셨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북에서 주국가라고 하잖아요. 남북 관계를 적대적 주국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1992년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우리가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네. 91년도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썼어요. 그래서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을 때 북에서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엔 동시 가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왜 동시 가입을 하면 부정적이냐? 그 뭐냐면 북의 입장에서는 분단을 고착화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남북 기본합의서를 쓰면서 92년도에 유엔 동시 가입을 했죠. 그래서 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명백하게 두 국가예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든지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지 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볼 때는 주국가고 내부적으로 볼 때는 특수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어떤 복잡 다단한 경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예전에 금강산이라든지 개성을 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외국을 나가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들어가면 뭐라고 돼? 입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북을 가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거기에는 입경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는 입국이라고 써 있진 않아요. 입경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표현이 틀려요. 왜? 그건 민족 내부의 거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좀 틀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북은 저렇게 두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두 국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근원적인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45년도에 해방이 되었지만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되었단 말이죠. 이런 문제 벌써 이제 분단 80년이 되어가는데 그런 선상에서 여기 어르신들도 고민 많이 하겠지만 또 젊은 사람들은 분단 문제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부족하고 생각도 많이 우리하고 같지 않단 말이죠. 이런 선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건 역사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역사에서 우리가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남북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통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긴장이 완화되고 군사적 충돌이 완화되면 우리가 아무리 경제 성장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잘못되어져 가지고 뭐 북에서 뭐 핵무사를 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쌓아놨던 뭐 지금 주가가 5,000포인트 간다고 그러는데 다 그 무의미하게 돼버리거든요. 남북 피해도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의 자세인데요. 일단 우리 분단 시대에 대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진 객관화가 필요하고 또 그것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역사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이게 2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이게 45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은 광복과 분단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해서 8절까지 나눠져 있고요. 두 번째는 광복 후의 통일운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통일운동사는 4월 혁명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남북의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공동선언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복과 분단입니다.
우리가 카이로 회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1943년 12월에 있었던 카이로 회담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독립투쟁에 있어서 기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카이로 회담입니다. 카이로 회담 이전에 미국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41년도에 12월에 일본이 하와이에 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 공습을 하면서 태평양 전장이 이제 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미국에서는 카이로 회담을 전후로 하면서 한반도의 공동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한반도의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1945년 8월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미국은 벌써 42년서부터 이 동북아 정세를 분석을 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이 패망 이후에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1942년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43년 3월에 루즈벨트와 영국의 이든 외상이 한국 문제와 관련되어서 국제 신탁 통치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루즈벨트가 이제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해서 카이로 회담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카이로 회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의 장래에 대한 최초이자 유일한 연합국의 공식 합의입니다. 우리는 뭐 국내에서 해외에서 열심히 투쟁을 하고 싸워왔지만 실질적으로 뭐 우리 미국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뭐 독립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 김구선생을 주석으로 해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독립투쟁을 많이 했죠. 뭐 김원봉 선생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러시아 쪽에서 열심히 했던 다양한 방향에서 독립투쟁 열심히 했어요. 자생적으로.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어쨌든 간에 외국이 그렇게 그 당시에 우리 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뭐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이랬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선상에서 그 최초로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의 장래에 대한 유일한 연합국의 공식 합의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건 왜 가능했냐?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이라든지 조수왕 선생이라든지 김규식 선생이 카이로 회담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를 알고 장개석 총통을 만납니다. 만나서 우리의 독립 문제를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장개석 총통이 받았죠.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카이로 회담에 가서 우리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장개석 총통이 이제 그 국고공합작을 하고 그다가 이제 그 모택동에 밀려가지고 대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국민당 정부가. 근데 어쨌든 간에 국민당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이 도움을 주었고 또 협력을 많이 했던 건 뭐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도움을 많이 받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중국에서 독립투쟁을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너희들 왜 남의 나라 왜가 독립투쟁하냐 나가라 그러면 어떡할 거냔 말이죠.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도움을 주었단 말이죠.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1932년 윤봉길 의사 홍구 의거잖아요. 폭탄을 던지면서 야 중국인 100만 명이 할 거를 하지도 못했던 거를 윤봉길 의사가 함부로 해서 장개석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줬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독립투쟁했던 우리 선열들의 역사는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 문제가 최초로 이제 논의가 된 것이고 이런 장개석 통통의 결과에 의해서 카이로 회담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모스크바 3상 회의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43년 12월에 이제 이 회담 이후에 테헤란에서 미소회담을 통해서 조선의 신탁 통치 문제가 논의가 되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이로 회담의 결정입니다. 43년 11월에 미국, 영국, 중국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최종 합의는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 독립하게 할 것 이겁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강대국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논의한 내용입니다. 이 임시정부 승인에 대한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시키게 했다고 했지만 각국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미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독립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장개석 총통이 와가지고 조선을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너무 조선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오해를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영국의 입장에서는 조선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영국은 해외에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조선을 독립시킨다? 그러면 다른 나라를 영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에서도 그 나라도 독립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중국은 뭐냐면 자기들이 조선의 독립 문제와 관련돼서 막 강하게 얘기하면은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분열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련 입장 가장 좋은 거죠. 소련 입장에서는 이런 강대국 논의 속에서 자기들은 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소련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은 끝까지 사실은 엄청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왔고 또 광복군을 만드는 지대한 영향을 했는데 이 광복군으로부터 우리가 그 광복군을 만드는데 중국이 도움은 주었지만 광복군을 철저하게 중국 국민당 정부 군의 하부 기구로 두려고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임시정부가 계속 싸웠죠. 독자적으로 우리에게 줘야 된다. 그 문제. 작전권을 우리에게 줘라. 너희들이 지휘를 한다 하더라도 군 작전권을 우리에게 줘라. 이제 중국이 얘기했던 국외준승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얘기를 가지면서 우리의 모든 걸 중국이 가져가려고 했던 것을 임시정부가 싸워가면서 그 작전권을 좀 회복하게 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 삼상회의 결정을 통해서 카이로회담 결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카이로 회담이 끝나고 45년 2월에 얄타 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미국, 영국, 소련이 참석하죠. 중국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로 전쟁 중이었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참석을 못했어요. 이때 얄타 회담의 내용은 뭐냐면 소련의 대일전쟁 참여에 관한 협정입니다. 왜 소련은 계속 주저하고 있냐면 소련은 저기 유럽에서 뭐 독일하고 막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소련은 어떤 문제를 하고 있냐면은 1940년에 일본과 중립조약을 맺었습니다. 소일 중립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서로를 침공하지 말자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해놨어요. 이 조약 체결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엄황섭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그 한민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소련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제가 특징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그 좌군 우든 간에 소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글을 써가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엄황섭 선생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엄황섭 선생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야, 소련 니들은 약소민족을 도와준다는 나라인데 어떻게 니들이 일본이랑 조약을 체결할 수가 있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죠. 어쨌든 간 비판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 대일전 참전에 대해서 그 주저하고 있었어요. 계속 주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얄타 회담에서 소련 너희들 참여해라. 알았다 이렇게 스탈린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1년, 근데 아까 좀 밑에 써있지만 41년 4월에 일본과 중립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련이 일본을 공격하는 부분에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 연합국에서는 소련도 참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소련은 엄청나게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소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우리가 참전을 할 테니까 그 참전의 대가로 1905년 러일 전쟁 때 빼앗겼던 요동반도 이권을 미국이 보장해라. 이렇게 이제 소련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은 뭐냐면은 이 강대국은요 자기들 중심으로 움직이지 절대 약소국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72년도에 남북이 그 7.4 공동성명이라는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잖아요. 남북이 그런 걸 체결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일성하고. 왜 자주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지금도 똑같아.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고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고 이건 올바른 노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선이 기본적으로 서 있는 선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면서 모든 문제를 해나가야지 어떤 특정한 국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그 국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이때까지 역사지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여기서도 나타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얄타 회담을 통해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때 미소는 한반도 38선과 관련된 분할과 관련되어지는 논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 38선이라고 하는 것이 1945년 8월에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서 강대국들은 한반도 분단 문제와 관련되어서 논의를 깊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 이제 루즈벨트는 한국의 신탁 통치를 한 20, 30년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에 비해서 이제 스탈린은 그 기간은 얘기하지 않죠. 짧는 게 좋다 이렇게 정도만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강대국은 요때 선상에서 38선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스스로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고 있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화딱지나는 일입니다. 사실 이게 강대국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에서. 근데 이건 어쨌든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얄타 미락설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있는 사실이었던 거죠. 결국 따지고 보면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얄타 미락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에 항의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근데 결국 지켜보면 이것은 어쨌든 간에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7월에 포츠담 회담이 연결됩니다. 독일이 패망하죠. 독일이 결국은 이제 졌습니다. 전쟁에 패망하고 나니까 45년 7월에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미국, 영국, 소련이 참석을 합니다. 참여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내용은 전후 유럽 문제입니다. 독일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제를 가지고 포츠담 회담이 열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본에 대한 무조건 항복을 요청하는 겁니다. 빨리 항복해라. 일본에. 그러면 논의됐던 게 뭐냐면 한국의 독립과 신탁 통치, 그다음에 38선 분할과 관련되어져서 연합군 사령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었다. 만약에 근데 이때 일본이 항복을 했었으면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분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련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논의는 했었지만 일본이 그냥 항복을 안 해버렸으면은 소련이 급작스럽게 북쪽으로 밀고 놀기도,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많은 군인들은 유럽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때 일본이 항복을 해버렸었으면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 독립하기에 좀 유리한 선상이었었고, 그 다음에 분단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일본이 이때 항복을 안 해요. 끝까지 미국이랑 일본이랑 연합국이랑 싸우겠다고 주장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때가 45년 7월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죠? 45년 8월에 항복해버리잖아요. 한 달 상간입니다, 그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38선 선장의 문정입니다. 미소논 카이로 회담과 테헤란 얄타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조선에 대한 분할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는 겁니다.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한반도 진입, 미국에 의한 38선 획정으로 소련은 한반도 북쪽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본이 항복을 안 하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하죠?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소련이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때는 뭐냐면 소련이 먼저 미국에다가 우리가 그렇게까지 전쟁에 2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겠다, 연합편에 쓰지 않겠다고 했다가 주저주저 하다가 요때는 미국에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그냥 자기가 참전을 해버려요. 왜? 일본이 망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참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월 15일 날 우리 광복되기 이전에 소련군이 북쪽으로 밀고 들어와요. 막 밀고 들어옵니다. 이때 김일성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때. 그래서 소련 대일전 참전과 한반도 진입 이렇게 해가지고 북쪽에 들어오면서 북도에 이제 어쨌든 간에 소련 사령부가 결정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도 남쪽에도 미군정이 들어서지 소련도 사령부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우리 북한에 이제 강력한 소련이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의 분단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미소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쉽고, 38선 분단으로 기준으로 남쪽은 미국, 북쪽은 이제 소련이 진주하에서 각각 이제 군정을 실시하게 되는 우리 민족으로선 참으로 통탄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리를 듣고 만세를 부르지 않았다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왜 그러냐? 그분은 알았던 거죠. 그분도 중국에 있으면서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임시정부가 계속 우리가 또
또 독립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안 해줬잖아요, 그 친구들이.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6.25 2차 참전국, 주요한 승전국의 위치를 잡지 못하게 되는 꼴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하고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몽골이에요, 몽골. 몽골은 희한하게 소련군이 그 중국 쪽으로 들어올 때 같이 묻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 나라는 전승국이 돼요. 몽골은 전승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위를 얻지 못하는. 역사의 완전히 아이러니가 되는 거죠. 몽골은 가만히 있다 전승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해방 이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설명드리는 건 아니죠? 네. 예. 해방이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 그 전 고향이 충남 아산이에요. 온양입니다. 그 어르신들한테 저희 큰아버님한테 여쭤보면 그 당시에는 뭐 해방이 됐는지도 몰랐다고 그러시더라고.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지금까지 인터넷 있는 때가 아니니까. 그렇다 보통 뭐 경상도에 계신 분들은 한 3일 정도 지나서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는데, 남쪽에서는 이제 그 여운형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여운형 선생, 안재홍 선생 이런 양반들이 이제 그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당 일제 치하에 감옥에 갇혔던 그분들을 다 풀어주죠. 그러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건준이라고 하죠. 건준이라는 단체가 남쪽에는 대도시 대부분의 시군에 그런 건준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활동을 하고, 북은 이제 소련이 이제 그 사령부를 설치하면서 각 지역을 점령하면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부사령관으로 그 당시 소련과 같이 북쪽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주요한 사람들을 거기에 각 지역의 부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88 여단이라고 들어보셨을까? 그 사람들의 주요한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이제 조직을 맡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특징적인 하나가 뭐냐면 남북의 주요한 정치 회의인데요. 1945년 10월 13일 날 동경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한반도에 특히 남쪽에 지대한 정치적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1945년 10월 14일 동경에서 이승만, 메가더, 하지가 만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었을 때요. 미국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메가더 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낸다. 메가더 사령관이 이 동아시아 전체를 총괄하는 연합사령관이었어요. 이 양반한테 편지를 보내서 나 이승만인데 내가 남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만나자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워싱턴 이쪽에 있다가 동부에 있다가 서부로 와서 하와이로 와요. 하와이로 와서 그 일본으로 오는데 이때 비행기를 이승만 대통령, 메가더 사령관이 보내줘서 비행기를 타고 와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군정의 그 사령관이 하지인데 하지가 동경으로 와요. 이게 동경회동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지와 메가더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거의 그분이 1965년에 돌아가셨는데 해방 공간으로 보면은 이분이 1875년생이거든요. 1875년생. 김구 선생이 1876년생. 한 살 차이예요. 나이차로 보면.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젊은 시절에 잠깐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1912년에 그 잠깐 미국에 가 있다가 1910년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병합하고 나서 있다가 1912년에 다시 미국으로 가세요. 그래서 거의 미국 생활이 한 40년 가까이 돼요.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동포들이 해외에서 40년 살면 그분은 거의 해외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생활이 미국인화 되어 있는 분이시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메가더, 하지, 이승만 대통령은 거의 이제 미국 사람인 거고, 이승만은 미국인화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특징이 있고, 미국 문화에 익숙한 분들이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 사람은 철저한 크리스찬들이에요. 미국인들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잖아요. 크리스찬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분들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주요한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동경에 모여서 회동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올 때 10월 16일 날인가 이제 한국으로 와요. 남쪽으로 오는데 대대적인 환영을 합니다. 하지 사령관이 막 기자회견도 하고 막 엄청나게 막 홍보를 엄청나게 해줘요.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때 11월 23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단이 와요. 그죠? 1차, 2차로 나눠서 와요. 11월 23일 날 김구 선생이 오셨는데 이때는 미군정에서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내에 김구 주석이 왔는지도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다가 그것을 그 당시에 경성방송국에 있던 사람들이 미군정 안에서 움직이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경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경기장에 갔더니 백범 선생이 와 있는 거예요. 임시정부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막 호해를 알리고 방송에 알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백범 선생이 이제 오셔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시죠. 그래서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광복회에서 그런 행사를 했었잖아요. 김포공항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분들 오시는 거 환영회 이걸 열었죠. 최근에 제안했잖아요. 그 왜 제안했겠어요? 아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양반들이 들어오는데 아무도 환영 나온 사람들도 없고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너무 그냥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지니까 최근에 광복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걸 환영 행사를 했다는 걸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었죠. 자, 저는 좋은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 환영회하는 것도 좋고 그럼 백범 김구 선생 쪽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양반은 환영을 해줘야죠. 근데 그걸 왜 안 해주냐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자체를 우리 행간을 보게 되면 미국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를 봐서도. 그래서 이제 메가더 사령관이 이승만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하죠. 여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임시정부는 개인 자국을 입국을 해요. 처음에는 이거 정부 자격으로 오겠다고 계속 해요. 근데 그 중국에 있는 미국 사령부가 허가를 안 해줘요. 허가를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이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 화가 날 노릇인 거예요. 우리 정부인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람들이 나라가 독립되어서 왔는데 이거를 아무도 나오지도 못하고 홍보도 안 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 여러분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북쪽의 사정입니다. 1945년 9월 22일 날 스탈린이 훈령 20조라는 걸 내려보냅니다. 훈령 20조. 그래서 이때 쉽게 내용을 정리를 하면 뭐냐면 여기에 친서 국가를 수립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이쪽에다가. 그러면 남쪽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그 환영하는 분위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입장, 메가더 사령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크리스찬들이었고 반공주의를 하고 있고 북쪽에 스탈린 쪽은 친수국가를 세워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사람들은 38선이라고 하는 것이 버져 있고 남쪽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각각의 국가를 수립하려고 하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내면적인 세계에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저렇게 친수국가를 수립하면서 1945년 10월에 북쪽에서 그 당시에 좌익 세력은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조선공산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조선공산당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선공산당을 다시 재건 활동을 하죠. 남쪽에는 박헌영이라는 양반이 있어요. 그 양반 충남 예산 사람이죠. 그분도 어쨌든 독립운동을 한 건 우리가 분명히 사실이죠. 그분이 조선공산당을 만들었어요. 북쪽에서 조선공산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활동을 해요. 근데 모든 중심은 어디냐면은 박헌영이 중심이에요. 근데 북에서 어떤 지령이나 소련에서 어떤 지령을 내오냐면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라는 것을 만들으라고 지시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북에다 북조선 분국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공산당은 일당주의 원칙이거든요. 한 국가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저쪽에 분국을 설치하라. 소련이 지시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남쪽에 있었던 주요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박헌영의 권력이 북쪽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북쪽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박헌영이가 이제 그 나타나죠. 그래서 북에서 정권을 수립하게 되면서 김일성이가 수상을 하고 박헌영은 뭘 맡죠? 부수상 겸 외상을 맡게 되잖아요.
소련이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따라지는 거죠. 그래서 권위가 김일성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선상에서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영국, 소련이 참여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로 회담에서 결정되었던 한국의 독립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요. 384는 권았지만. 그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후 처리 논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용은 임시정부 수립하는 것, 미스 공동위원회 설치, 4개국 신탁통치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되죠. 이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이제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은 굉장히 엄청나게 반대를 하죠. 이런 내용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 이걸 하려고 한다면 이제 미스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게 돼요. 그 미스 공동위원회가 회의를 2번에 걸쳐서 진행해요. 46년, 47년에 각각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회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보니까 아침에 뉴스 보니까 오늘 뭐 그 정부가 여당 야당이 합의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일단 4시에 통과시킨다고 합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합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각각의 입장, 미국의 입장이고 소련의 입장이 있어요. 합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합의를 할 수? 내용은 이거예요.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정당과 단체를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련은. 근데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신탁 통치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 미소 공동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2차도 똑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미소 공동위원회는 열었지만 전혀 합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각각의 미국의 입장이고 소련 입장이 있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47년 12월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이 문제,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는 겁니다. 근데 김구 선생은 어떠냐면은 신탁 통치를 반대했잖아요.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분의 입장은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본인들은 당신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외에서 수립해 왔는데, 이게 끌고 왔는데, 여기에다가 본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어떤 걸 한다고 하니까,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고 하니까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이 정부 수립하는 거 관련되어져서 김구 선생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게 이제 그분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해요. 발표할 때 정부를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각계 단체가 다 모여가지고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임시정부의 안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런 안이었는데 그것이 전혀 이제 반영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47년 9월에 미국의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한국 문제를 논의하게 돼요. 이때 김구 선생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탁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우리가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소련이 유엔 이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또 미국은 어떻게 얘기하냐. 유엔 총회에서 우리가 신탁 통치를 거치지 않고 한국을 독립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는데 소련은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그래서 유엔 소총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47년에 11월에 한국 독립에 관한 문제 결의안이라고 하는 거를 내요. 그래서 한국 독립과 유엔 감시 남북 총선거를 통해 통일 결의를 하자. 그래서 유엔에 한국 임시위원단을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내용을 하면서 미소 양군이 철수를 하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입국을 해서 여기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의 얘기했지만 총선거를 통해서 한국을 독립시키자 이렇게 유엔에서 결의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련이 반대해요. 그래서 이 유엔 임시위원단이 한국에 남쪽에 왔는데 이분들이 북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를 소련이 입국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북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의를 하면서 남북한 총선거를 할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 남한만의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때 뭐 가정이지만 정말 북쪽에 있는 소련이나 북쪽에서 그래 우리 어차피 여기서 유엔에서 한국 독립시킨다 하고 독립국가를 세운다고 하니 그러면 너희들이 유엔 조사를 해라.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통일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우리의 상황인 거고 그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련이 거부했기 때문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한국위원회가 5월 10일 날 선거를 하고 결정을 통해서 선거를 진행하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백범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말도 안 된다. 이건 남한말 단독 정부는 전체 세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남북 협상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남북 협상에는 김구나 김규식 선생이 남한말 단독 선거를 반대하고 김구 선생이 4월 19일 날 북으로 가시고 4월 20일 날 김규식 선생이 가요. 이제 김구 선생은 이제 그 한국 독립당이라는 정당을 가지고 계셨고 김규식 선생은 민족자주연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자주연맹이라는 단체를 총괄해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남북 협상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남북 협상은요, 뭐 북에 이용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런 학자들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남북 협상을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부분의 남쪽에 있는 세력들이 다 참여해요.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김구 선생, 이승만 박사하고 한민당 세력만 참여 안 하고요. 그때는 중간파도 민족주의 우파 다 참여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분단을 이룰 수 없거든요. 분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양반들은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한 것이 뭐냐면 외국 군대를 동시 철수하고 내전, 굉장히 남북 간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내전에 반대하고 총선거에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이 이제 48년 남북 협상에 가시면서 하시는 얘기잖아요. 절대적으로 이게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는 독립이 최우선 과제였었으면 해방이 된 후에서는 우리가 통일된 국가를 건설하는 게 최우선의 과제지 이게 분단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넘어가는 내용이시죠. 네. 내용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분 얘기가 맞았어요. 이대로 가면 한국은 분단될 것이고 서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분열이냐 통일이냐 자주냐 애석이냐의 이런 과정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백범 김구 선생만 하신 게 아니라 김규식 선생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지만 김규식 선생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쉬워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역사의 그늘에 많이 가려져 있죠. 백범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수상을 많이 하고 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김규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 김구 선생이 부주석은 김규식 선생이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최근에 혹시 시간이 나시면 읽어보십시오. 그 김규식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화에 대해 정병준 교수가 3권의 책을 냈어요. 한번 굉장히 제가 보기엔 최근에 근자에 나온 최고의 책인 것 같아요. 김규식 선생과 관련되어지는 정병준 교수가 그런 책을 썼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남북 협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방 후 최초의 남북 지도자 연석 회의였다. 그래서 남한에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을 제외한 남북 한 대다수 정당 사회단체가 참여했었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 당시에 뭐 사회주의 세력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민족주의 세력 그다음에 중간파 말할 것 없이 다 참석을 했어요. 여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김구 선생의 아들. 예. 그 다음에 이제 김신이잖아요. 김신. 예, 김신 선생. 예. 김인 선생은 이제 일제 치하에 돌아가셨고, 김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통일독립 촉진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 통일운동을 전개하죠. 그래서 이제 요 분들이 이제 결국 분단이 되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서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4.19가 일어나면서 제가 4.19 설명을 하겠지만 4.19가 일어나면서 이분들이 이제 다시 우리나라의 통일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4.19가 터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죠 판문점에서라고 하는 구호가 요때 활동했던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그분들이 살아남아서 4.19 혁명 때 와가지고 그런 구호를 가지고 이제 통일운동을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쪽에서 선거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정부가 수립되죠. 북에서도 이렇게 해서 정권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이 각각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선상에서 50년에 와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죠.
이승만의 북진통일론, 김일성의 국토완정론의 대결입니다. 한마디로 학문적으로 저렇게 정리를 하죠. 서로 막 치고 막 싸워요. 그러니까 국지전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는, 소련의 지시에 무기를 받고 이렇게 해가 전쟁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일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독립운동했던 뭐 이런 것도 뭐 부정하는 건 아니고, 지금 사람들 부정하진 않아요. 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6.25 전쟁과 관련되어지는 참혹함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너무나 많은 그 남북이 피해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한 전쟁에서 국제전쟁으로 확대가 됐고 600만 명에 이르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일어났죠.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에서는 강력한 반공주의가 구축이 됐고, 북에서는 또 역시 강력한 반미주의가 강화되면서 극단과 증오의 시대가 이루어졌고, 이 참혹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리고 각각의 남북이 각각 강고한 분단체제가 형성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1953년 7월에 이제 휴전협정이 체결돼요. 휴전협정은 왜 우리가 전쟁이 막 하는데 거의 38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38선에서 이제 고착화가 되잖아요. 휴전협정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미국이 핵 사용을 하려고 막 해요. 막 위협을 해요. 그런 위협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1953년 3월에 스탈린이 죽어요. 스탈린이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지루한 전쟁을 끌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3년 만에 이제 전쟁이 이제 종결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휴전협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나와 있죠. 국지적인 휴전 상태가 이루어지고 비무장지대 설치하고 군사부계도 설치해가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정전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가 남북 관계 일을 하지만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자,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 더 이상 휴전이 아니라 종전하고 평화로 해서 남북 간에 긴장하지 말자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군사정전위원회 설치하고 중직부 감시위원회 설치를 하죠. 그래서 3개월 내에 정치회담을 이제 하죠. 그래서 포로 교환 소환 문제가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공포로가 석방이 되고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최근 우리와 관계되는 겁니다. 휴전협정을 체결할 때 우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죠. 미국과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휴전협정을 체결하는 게 굉장히 반대예요. 반대하면서 그래서 반공포로도 석방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미국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이승만 대통령도 굉장히 담력은 센 사람이에요. 그런 걸 하는 걸 보면.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러면서 이제 휴전협정을 7월에 체결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체결하기 전에 한미 방위조약을 체결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받아요. 그래서 생겨진 게 한미 상호 방호조약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한미 방위조약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도 다 체결했어요. 근데 우리 같이 유효기간이 없는 나라는 방위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없어요. 그 지금 요즘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에 그 트럼프하고 하면서 전시 작전권 문제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5대 군사 강국이에요. 근데 작전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 무기도 제일 많이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최강국 5대 세계 강국이에요. 군사력으로 보면은. 그런 나라가 작전권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때 이게 53년에 이걸 체결하고 나서 그 한 7, 80년의 세월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한테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시 작전권을 주는 거와 관련된 계속 태클을 걸어요. 여러 가지 뭐라 그럽니까? 트랙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한꺼번에 주질 않는 거예요. 뭘 만들어지면 주겠다. 1차, 2차, 3차, 4차 계속 다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이런 선택이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전시 작전권이 없는, 어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까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그 북은 그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그 북 나름대로 복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56년에 반종파 투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뭐 연안파, 중국과 관계되어 있던 세력들,
그다음에 소련과 관계되어 있던 세력들, 뭐 이런 세력들을 다 축청시키면서 김일성 중심의 국가를 이제 강고하게 건설하는데 그게 1956년입니다. 이걸 반족파 투쟁이라고 하는데 여기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1954년 제네바 회담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우리가 아까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걸 했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6.25 전쟁 끝난 전후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제네바 회담이라는 걸 해요. 54년도에. 원래 이걸 전쟁 끝나고 3개월 만에 하자고 그러는데 서로 차이를 미루다가 이게 54년에 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군 철수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네바 회담을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요. 왜? 각각 주장하는 게 틀려요. 남쪽은 대한민국이죠. 유엔 감시하에 남한 헌법에 따라서 북한에 선거하자고 그래요. 이렇게 주장하면 북에서 받겠어요? 당연히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북도. 또 뭐냐면 북한은 전국 총선거를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또 남쪽에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었고 또 유엔은 유엔 감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의 그 재원국회 국회의원석이 몇 석이었었죠? 기억나세요? 200석이잖아요. 원래 300석인데 200석이잖아요. 북에다 100석을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총선거를 하라, 유엔 감사에 총선거를 하라 그러면은 그럼 저 인구수에 따라 우리가 2배 많잖아요. 그럼 북은 100석밖에 안 되고 200석이면 북에서 받겠어요? 당연히 안 받잖아요.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 여대 야소가 되듯이 이런 상황을 북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합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수왕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이 북에 납북됐어요. 하만조 씨예요, 이분이. 이분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부장이셨어요. 똘똘하신 분이셨는데 납북됐습니다. 이분도 납북되었고 김규식 선생도 납북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납북돼서 안재홍 선생도 납북되고 많은 분들이 납북되었는데 이분이 북에 납북되었을 때 북에서 이런 주장을 해요. 중립화 통일론이라는 걸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엄황섭 선생이라고 하는 분을 파견을 해요. 북정권이랑 싸우면서 이 사람을 모스크바로 파견을 해서 우리 한반도 문제를 하기 위해 중립화 통일론이라는 걸 제안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서로가 외세가 개입되지 않은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할 테니 너희도 관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스위스 같은 중립화 통일론 이분이 제시를 해요. 근데 이제 엄황섭 선생이 그 당시 제네바로 가야 되는데 소련의 방해로 가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납북된 분들에 대한 얘기가 이 압록강변의 겨울이라고 하는 책에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책은 이게 국회 도서관 이런 데 가시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어르신들한테는 익숙한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이분들이 거기서 그렇게 생활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네바 회담에서는 절대로 합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단태세가 공고화가 되어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일독립 촉진회라고 하는 단체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셔서 제가 이 단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촉진회가 아니고 촉성회 아닙니까? 촉진회입니다. 촉진회. 그건 독립촉성회고 네. 예, 이건 촉진회라고 해요. 아, 예. 1948년에 이제 결성되었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운동 단체가 남북이 막 분단되는 과정에 가다 보니까 백범 경부 선생하고 김규식 선생이 만든 최초의 통일운동 단체가 통일독립촉진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단독 선거에 참여하지 않죠. 여기 이 대목에서 이런 얘기를 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8년도 5월 선거할 때 5월 선거에 왜 김구 선생이 한독당이 참여했었으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참여하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또 있기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무소속이 절대적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제주도에서 선거가 안 이루어져 198석이었는데 무소속이 일당이 되었고 무소속 일당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 한국 독립당, 김무성이 만든 당이 한국 독립당인데 한국 독립당의 당명을 그냥 띄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황해도 쪽에서 술 마셔서 한 사람 당선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 한독당과 관계됐던 분들이 10여 분이 당선이 돼요. 무소속으로. 그 다음에 김규식 선생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민족자주연맹 출신인데 당명을 걸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또 10여 분이 또 당선이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 관계되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해가지고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또 당선이 되죠. 근데 왜 한독당은 참여하지 않았는가? 그 정치적 미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구 선생 입장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은 통일된 독립국가를 꿈꾼 사람이지 분단국가에 자기가 뭐 대통령이 되고 이걸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김구 선생은 늘상 얘기해요. 그 책자에도 보면 나오는데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 양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대통령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단된 국가에서 대통령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일된 국가에서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셔야 맞는 거지. 지금 분단된 상황에서 분단을 극복하는 선상에서 분단을 통일로 이루어진 선상에서 대통령이 되는 게 맞는 것이지 분단 국가를 끌고 가면서 그 속에서 대통령 되는 것은 온당하지도 않고 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이 양반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정치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양반. 이 양반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속에서 분단된 국가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한 게 아니거든. 그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승만 대통령이 분명히 결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규식 선수도 출마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참여했었으면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그분 그 당시에 논점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했었으면 좀 편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분들은 그 길을 가지 않고 지금으로 따지면 제야의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진 게 통일독립 촉진회. 그래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분들이 내는 강령은 뭐냐면 완전한 자주독립 통일국가 실현이에요. 그다음 외국 군대의 철수, 그다음에 평화적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의 강령이었어요. 이분들의 요청 사항이었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쭉 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통일독립 촉진회라고 하는 단체가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분이 조봉암 선생의 평화통일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분의 노선들이. 그래서 조봉암의 뒤에 설명을 드리는데 평화통일론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조봉암 선생도 남북협상에 참여하세요. 근데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남한의 단독정부에 참여하면서 국회의원 당선되잖아, 인천에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봉암 선생이 가던 길과 김구 선생이 가는 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죠. 뭐 이런 활동들 많이 해줘. 그래서 한미 행정 이양이라든지 군사정권의 문제들, 독도 폭침 사건, 미군이 독도에 그냥 민간인 폭침을 해가지고 50몇 명이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 당시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야운동이 하는 거를 이 양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임시정부 주석이 해방된 나라에 와가지고 저런 활동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본의 재무장에 반대하고 제일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김구 선생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통일독립축제가 쇠퇴가 되고 그 다음에 유교전쟁으로 이제 마감이 되죠. 이것이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자, 이런 통일독립 촉진회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는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으로 연결이 되고 두 번째는 조소왕의 중립화 통일론으로 북쪽으로 이어져서 간다라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봉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양반 인천 분이시잖아요. 인천분에서 국회의원 출마. 이분 원래 공산주의자예요, 이 양반도. 그죠? 그러다가 활동을 해요. 그러다 이분이 해방이 돼가지고 전향을 하죠. 박헌영 노선을 엄청나게 비판을 하시면서 이분이 제3의 길을 가죠. 민주주의 독립전선이라고 하는 단체에 참여하시면서 이분이 활동을 해서 국회의원 출마를 해요. 워낙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도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유명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 국회의원이 당선되셨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분이 재헌국회에 출마를 하면서 내온 게 뭐냐면 재헌국회 참여 출마의 변이 미군 양군 철수와 남북 통일 주장이에요. 이분은 이제 재헌국회 참여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면 갑이 뭐냐 1954년에 내는데 공산당과의 투쟁을 승리로 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통일과 민주주의 단결과 세력을 결집해야 된다라고 이분은 말씀을 하세요. 조봉 사형당했죠. 대표적인 사법살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분들. 조봉암 선생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적을 갖다가 그냥 사형시켜. 옛날에 뭐 전두환이가 김대중 대통령 사형 선고한 거와 똑같은 이치죠. 그 당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조봉암 선생 사법살인과 관련되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이회창이라고 하는 옛날 대통령 후보가 관여되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논란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 평화통일론을 제창해서 1956 진보당을 만들어가지고 평화통일론을 제시해요. 남북통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거국적 총동원하고 안 되기 때문에 무력 통일은 안 되기 때문에 피땀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 주동에 의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통일을 이룩하자. 여기 이제 그 수일위에 있는 거죠. 망우리에 있습니다. 묘소가. 최근에 이제 보니까 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 조봉암의 묘소를 방문했더라고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노선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진보당 창당대회를 하면서 평화통일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완전한 자주통일 평화국가를 건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봉암의 평화통일은 뭐냐면 이승만의 북진통일을 반대해요. 그래서 이제 평화적인 통일을 해야 된다, 북이랑. 이분은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그런 어쨌든 간에 평화적인 통일 방안을 이 양반을 제시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양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조봉암 평화통일의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유엔 감시하에 남북 총선거예요.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유엔 감독의 남북 총선거. 근데 이제 인구 비례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유엔 감시하에 남북 총선거를 백범 김구 선생도 주장했던 내용, 조봉암 선생도 주장하는데, 그럼 인구는 각각 100명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100명을 해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맞추자. 원사이드하게 한쪽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균형 감각을 맞출 수 있는 선으로 해서 그런 정책을 표으로 해서 남북이 인구에 비례한 비례 국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분들의 평화통일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 완전 구급 반공 체제 시절이잖아요. 그 속에서 평화통일을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분이 이제 그게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이걸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게 그 이승만 폭업 정치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통일을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얘기했다고 했기 때문에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아까 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조수왕 선생이 북에서 중립화 통일론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6.25 전쟁이 나가지고 납북이 된 분이 북에서 모시기 공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에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모시기 공작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그래서 6.25 전쟁에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납북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저기 파주에 가면 납북자 기념관이 있어요.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망향의 동산 있잖아요. 망배단. 그 옆에 조금 가시면은 기념관이 있어요.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들려보세요. 거기 가면은 이 납북인들에 대한 유명한 사람들 말고 각각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지금 피눈물 나는 사연들이 많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전시가 되어 있어요.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납북되었죠. 대표적으로 조수왕, 김규식, 안재홍, 어막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납북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이제 중립화 통일론을 얘기할 때 제네바 회담에 참석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것도 편지를 보내고 막 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소련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진행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히다 보니까 1956년에 제북평화통일 촉진협의회 제북평통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제북평통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북은 조선노동당이잖아요. 그죠? 조선노동당의 왓슨은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이 양반들이. 김구 선생이 한국독립당을 북한에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 양반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이제 북에서 그거를 거부하니까 그러면 제북평화통일 촉진협의회라고 하는 걸 만들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서왕, 안재홍, 오하영. 이분 다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오하영은 33인이 한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거기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오래 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분 내용들이 주로
평화통일, 전쟁 반대, 남북협상. 내용은 군대 철수, 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결, 통일헌법 제정, 총선거를 통한 중립국가 수립하자. 뭐 이런 내용들을 했죠. 근데 1956년 8월에 김일성의 반종파 투쟁이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그 연안파라든지 소련파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몰아내면서 김일성이가 일당을 차지하면서 권력을 쥐면서 남쪽에서 납북되었던 이분들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도 이제 활동에 제약을 주는 거죠. 제대로 활동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 극렬히 저항했던 엄황섭 선생 같은 경우에 이제 아오지 탄광 같은 데 끌려가서 엄청나게 고생해서 돌아가셨고, 기록에 의하면 조수왕 선생은 자살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 기록이 나와봐야 알지만 제가 그 기록을 북에서 나온 소련에서 나온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대동강변에서 자살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상당히 많이 이 집행위원회 분들은 뭐냐면은 뭐 윤기섭 이런 분들 다 독립운동가예요. 최동호 다 김양수 이런 다 독립운동가. 박열도 있어요 여기. 영화 박열이 있잖아요. 그분이에요 이분이. 그 다음에 재원 국회의원들. 주로 이제 이 재원 국회의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냐면 국회 프락치 사건과 관련되었던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 프락치 사건 관련되었던 분 12분인가 계신데 한 분만 빼고 다 북으로 가셨어요. 납북되어 이렇게 해가지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많은 고충을 겪고 이렇게 북에서 생활하셨죠. 그것이 중립파 통일론입니다. 이런 선상에서 이제 4월 민주혁명이 일어나죠. 상당한 내용들 많이 알고 계시더니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게 좀 있어가지고요. 뭐 이게 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들. 어르신들 이때 초등학생 계실 것 같은데? 아버님 초등학생이셨어요? 이 당시? 아버님도 나가셨었나요? 서계 계신가요? 수성초등학교? 수성국민학교?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상상할 수 없죠? 상상이 안 가죠. 지금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이 저런다는 게 상상이 갑니까? 지금 초등학생들이? 근데 그 당시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정치식이 높으신가요? 그 시대에. 지금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당시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이 막 외치죠. 근데 4월 혁명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광주 조선대 학생들이 제일 먼저 또 혈서를 쓰고 또 투쟁을 했더라고요. 이거와 관련되어서 또 이제 대구하고 광주하고 약간 생각이 틀려요. 4월 혁명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제일 먼저 했다고 또 주장하는 쪽, 거긴 또 경북은 그러고 광주는 이 조선대학이 제일 먼저 했다 이렇게 입장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뭐 대부분 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그 학정에 못 이겨서 학생들이 추쳐 나온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뭐 있다. 그래서 이제 그 3.15 부정선거 당일날 광주에서 이런 데모가 최초로 일어나게 돼요. 이 책자가 이제 광주에서 나온 책자가 이런 책자가 있어가지고 있었고, 요 당일날 마산에서 이제 총격에 의해서 사망자가 발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김주열 열사 이런 사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4.19 뭐 일어났고 뭐 등등등 행사가들이 있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단의 시위가 있었고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죠. 그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뭐 그때는 어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전 태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어르신들은 그 당시에 그 각각 지역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었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이 동상을 세운다는 게 상상이 갑니까? 근데 그 당시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교에도 세워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주말에 인하대학교 뭐 일 있어서 갔는데 그 인하대학교에서 동상을 세워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천 하와이잖아요. 인하대학교가.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세워놨었는데 87년도 6월 항쟁 때 끌어내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끌어들여져 있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교수단이 데모를 한 거고 이승만이 끌어져 내린 거죠. 사실 있을 수 없죠. 사실 살아있는 양반을 동상을 세운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엔 그랬다는 거죠. 그만큼 얼마나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한편으로 보면 독재자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 생긴 거고, 결국은 이제 4.19 혁명 무너지고 이 양반이 하와이로 가 1965년에 돌아가시잖아요. 5년 있다 와가지고 지금 이제 현충원에 모셔오고 계시잖아요. 이 양반들. 근데 잘 봐야 되는 게요. 4.19 혁명 때 희생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서 그런데
사망자가 186명이고 부상자가 6,000명이 넘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요. 우리가 80년 광주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힘들게. 똑같아요. 4.19 때도. 근데 우리가 4.19는 먼 일이고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냈다는 것만 생각하지 그 당시 있었던 피해자들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다쳤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북진 통일이 폐지가 되고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노력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뭐 법안들이 만들어지죠. 세상이 바뀌면서 지금도 막 정권이 이제 바뀌고 뭐 새로운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은 유사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4월 혁명을 이후에 통일 논의가 확산이 돼요. 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뭐 신문법 이런 것들에 대한 개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통일 논의가 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공간에서 해방 공간에서 8.15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들과 진보 청년 세력들의 연대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시대에 왜 이승만 독재 정권이 왜 나왔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리고 왜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가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당들이 뭐 민주당, 사회대중당, 혁신정 이런 등등등 이런 단체들이 나오면서 그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죠. 뭐 여러 가지 통일 방법들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나오게 돼요. 왜 우린 가난한가? 미국으로부터 왜 우리가 원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가난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당시의 지식인 학생들은 미국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북의 통일 방안은 우리가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고 대충 들어보셨었잖아요. 근데 연방제 통일 방안이 어떻게 나왔냐? 남쪽의 4.19 혁명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남쪽에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나오면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북에서 이 당시에 연방제 통일론이 1960년 8월 15일 날 발표한 거예요. 북에서. 아주 특징적인 거죠. 이게 계속 이어져요. 이후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제안을 하죠. 그런데 이게 자체를 이제 그 당시 장면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받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받기 어려우면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서신 교환들 자체를 이루지 못해요. 굉장히 이제 그 민주당 그 당시 민주당 정부도 굉장히 보수한 정당이더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런 선상에서 이제 혁신정당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을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선거를 하는데 1960년 7월 29일 날 선거를 했는데 그 당시 이승만 정권에 맞서서 살았던 게 민주당이잖아요. 그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당세도 있었고 또 자금도 굉장히 우세했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4.19 혁명이 무너지고 나가지고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대안사력으로 민주당 정권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러다 이분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혁신계라고 하는 진보 계열 자체는 많은 등원을 못해요. 이분들이 왜 등원하지 못했을까 고민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분열.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보수는 뭘로 망한다고 그러죠? 그래요. 부패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똑같아요. 이게 이 당시에도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왔던 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당, 그 다음에 학생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민족통일중앙협의회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혁신계라고 하는 건 새로운 어떤 세대들이 이루어져서 통일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요. 1961년 2월에 혁신정당과 천도교, 자전교 등 20여 개 정당 이런 단체들이 참여해서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민자통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국 단위의 이 조직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61년도에 이제 그 한미 경제협정 체결과 통일운동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우린 가난하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가난하다고 왜 가난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국이 우리를 원조하면서 미국이 자꾸 우리에게 관여하려고 해요. 감독권을 달라고 하고 미군에 대한 면책특권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요. 그다음 원조를 우리가 중단해도 너희들은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돼요. 미국이 이런 노선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학생과 정당 사회단체가 원래서 28 한미경제협정 반대 투쟁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대미 종속성이라는 게 나왔는가, 그런 적 문제는 어디에 있냐? 분단 구조에 있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분단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된다. 남북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분들이 주창을 하면서 이제 통일 운동이 확대가 되는,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면 정부가 이런 데모와 관련되어서 반공법이라든지 데모 규제법 등으로 해서 막 막아요. 막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학생들이 더 강경하게 나오는 거죠. 시민들도 하면서 이분들이 61년 4월 혁명을 맞이해가지고 대학생 내에 민족통일연맹이라는 걸 만들고 남북 학생 추진과 여기에 북에 대해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런 구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구호가 나오다 보니까 그 당시 군부가 야 이거 뭐 큰일 나겠구나 이러다가 나라 빨갱이 나라 되겠다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군인들의 입장에선 아무래도 이제 북에 대해서 총칼을 맞쓰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군사혁명위원회에 끌려가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의 통일 방안과 국제 정세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통일 방안 변천이 있는데 이승만 정권은 북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죠. 무력 북진 통일만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장면 정부에 와가지고 유엔 감시에 인구 비례한 통일 방안을 얘기해요. 그러다가 박정희 정부에 와가지고 막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반공주의에 대한 승공통일론, 그리고 제대로 활성화되지도 않아요. 먼저 건설이 잘 사는 게 문제다. 선건설 후통일론을 얘기해요.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72년도에 실제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발표해줘.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 아까도 제 모두에 말씀드렸으면 자주라고 하는 얘기가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지금도 이 정신은 유효해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 와가지고 뭐 이런 통일 방안을 얘기하는데 뭐 그냥 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노태우 정부 시절과 김영삼 정부인데, 노태우 정부 우리가 남북 문제와 관련되어져서는 노태우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이제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이번 뭐 전두환이가 됐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뭐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 대통령이 됐고, 근데 혹시 뭐 이분과 관련되어져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분 묘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죽었잖아요. 노태우요? 예. 저 북쪽에 있잖아요. 저기 파주에 보면 동아미원인가? 예, 거기에 있어요. 근데 왜 거기다 세웠냐 그랬더니, 만들어놨냐 그랬더니, 이 양반 회고록에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 어머니가 실향민이셨다 봐요. 그러면서 통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갈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관련되어서 주요한 정책들을 많이 내거든요. 그런 히스토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북 문제와 관련되어져서는 뭐 여러 가지 뭐 5.1 광주 학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뭐 부정부패 면하기 어렵죠. 근데 이 양반이 대통령을 할 때 동구의 유럽 뭐 민주화 바람도 불고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 자체를 잘 탔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오른팔이 누구냐면 박철원이잖아요. 박철원에게 오다를 줘가지고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걸 실현을 해요. 그래서 동유럽에 가가 그다음에 뭐 중국, 러시아를 쭉쭉 방문하면서 그 사람들과 이제 수교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그래서 중국이랑 수교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이런 영향을 했죠. 그러면서 그 한 이유는 뭐냐면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소련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광개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 책임자가 박철원이에요. 박철원이가 이제 지대한 역할을 많이 했죠. 그래서 만든 게 89년에 한민족 공동체 방안이라는 걸 만들어요. 남북한 교류협력, 정상회담, 헌장, 연합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총성하자. 남북 관계에 주도한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게 남북 기본 합의서예요. 91년도에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서 근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의 법에 적용되고 있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그다음 남북협력기금 이런 것들 요 시대에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역할을 한 거예요. 남북관계에 관련되어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알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선상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9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잖아요. 이분이 민족에 우선하는 것은 없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 민족에 우선하는 것은 없다. 민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김영삼 대통령은 얘기를 해요. 이념보다 우선하는 것은 민족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1990 요 한민족 공동체 방안을 받아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통일 방안이에요.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이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 이 통일 방안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있죠. 이거를 저희 이름이 아까 제가 말씀 우리 조직의 이름이 민족화해협력이잖아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잖아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었는데 이 화해협력이라고 하는 걸 받아서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여전히 화해협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때 만들었는데 94년에 만들었는데 이런 단계가 있어요. 남북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김영삼 정부의 특징은 뭐냐면 김영삼 정부의 그 당시에 부총리가 통일부 장관이면서 부총리가 한한상 총리였어요. 그분이 남북관계를 주도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시기에 지금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있는 경실련이라든 이런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YMC 이런 단체가 있었는데 그런 단체에 뭐가 만들어지면 통일 관련 단체들이 그 안에 만들어져요. 정부가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요. 그래서 뭐 통일연구원 이런 단체들이 요때 김영삼 정부 시절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리고 북에다가 물자를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94년도에 원래 7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김일성이하고. 김일성이가 죽는 바람에 못했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었으면 또 상황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안 됐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조문 파동이라는 게 발생해요. 북에 조문을 가는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싸워요. 그거 가지고. 한쪽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했는데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인 김일성이 어떻게 조문을 가야 되냐? 가냐? 이런 쪽이고 한쪽에서는 그건 어쨌든 간에 유엔 동식에 가입했고 우리가 가까운 이 국가의 원수가 죽었는데 그래서 조문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조문 파동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 네? 어렵습니다. 어려우세요? 어렵습니다. 가야 돼요? 화해를 위해서. 어르신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뭐하러 가야 되는 분들도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렵다고요. 이게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는 왔단 말이에요. 북에서는 왔단 말이죠. 이후 여사 돌아가셨을 때도 왔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갔었죠. 개인 차원으로 가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김정은이 만나러 가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만나기는 해야죠.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통일 방안이 김영삼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김영삼 정부가 화해 협력 단계에 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북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한상 총리한테 계속 그런 지시를 내려요. 회고록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고 문건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가 뽑는 게 여러 가지 뭐 IMF를 오게 했지만 금융실명제라든지 그다음에 하나의 척결이라든지 그런 걸 큰 굵직굵직한 건 한 건 우리가 인정을 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공과 과가 있어요. 어떻게 100% 선한 삶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IMF를 오게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분명하게 또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겨준 게 있고 좋은 일을 남겼죠. 금융실명이 안 했었으면 우리나라 경제 엉망됐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은 큰 공적을 남긴 건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단계 통일 방안을 이때 만들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통일 방안은 뭐 특별한 게 없고요. 60년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회혁명이 터지면서 남북 연방 제안을 계속 가지고 와요. 그러다가 최근에 2024년도 남북 관계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바뀌었죠. 그래서 전혀 남북이 진짜 바늘 틈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표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남북 공동선언의 역사가 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6.15 공동선언, 남북 정상간 최초의 공동선언이죠. 뭐 이때 그 많은 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이 상황들을 많이 지켜보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평양에 갔을 때 그 이제 김정일이가 나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영접하는 내용들 이렇게 텔레비 많이 보고 그랬었잖아요. 최초의 공동선언이죠. 근데 아까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아까 우리가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단계를 했잖아요. 이게 연합이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은 단계 연방제. 서로 같다. 인정한 거예요. 이때만 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 남북관계 획기적으로 개선되겠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개성공단, 금강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얘기 많이 있었죠.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연합은 뭐냐면 연합은 주권이 각각에 있는 거예요. 각각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연방은 연방 국가가 차지하는 거죠. 우리 연방에도 대통령은 한 명이잖아요. 똑같은 거. 이런 이치예요. 약간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합의를 했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2007년 10월 14 공동선언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북에 넘어가죠. 그래서 두 번째 공동선언을 해요. 제목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6.15 공동선언, 2000년에 있은 6.15 공동선언을 좀 더 세분화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종전선언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동 이런 얘기들을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하죠. 사실은 이제 김대중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다 구체화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성공단 가동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금강산 관광 가자라고 하자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들 북에다 퍼주기 한다라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해야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군요.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개성공단에 있던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수백 개의 업체, 숫자는 잘 안 나는데 그 업체들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최근에 정부에서 개성공단이 가동되면 당신들 가겠냐? 100%가 가겠다고 그래요.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엄청난 이익이 많거든. 세금을 하나도 안 내요. 왜? 민족 내부의 고려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든 물품을 여기 온다고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분들 잘못되면 정부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 다 해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좋은 것은 북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한 10만 명 정도가 가동이 되니까 북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 기술을 우리 걸 배우고 원래 개성공단은 거기만 있는 게 몇 개월 만들려고 했잖아요. 만들었었으면 제가 보기엔 이렇게 서로에게 첨예한 대립 갈등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또 금강산도 왔다 우리가 금강산 갔다 오신 분들 계셨을 텐데 그러면서 관광도 하고 관광이 뚫어졌으면 지금 원산 지나서 갈마지고 요새 뭐 관광지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아지면서 남북이 각각의 국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지만 교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비용, 남북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군사 비용을 감축하고 군축하고 그런 내용들을 노령연금 100만 원씩 주면 어때요? 주면 되지. 기초연금 100만 원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을 50조나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돈에 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땐 전 그게 맞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07년에 그걸 했었죠. 이런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2018년에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죠. 여기 한반도 평화 번영과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세 번째 선언이죠. 여기 이때 나오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핵없는 한반도 실현하자. 항구적인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회담을 개최하자. 이렇게 4.27 판문점 선언을 했죠. 이때도 엄청나게 갑자기 세상에 막 난리가 났었죠. 뭐가 좀 변화가 있구나. 그래서 그 트럼프하고 뭐 만나잖아요. 김일성이하고. 김정은하고. 그 다음에 평양 공동선언.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15만 명이 모여가지고. 네 번째 공동선언. 이것은 이제 4.27 판문점 선언을 구체화하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 금강산과 개성공단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군사 분야. DMZ 비무장화, 서해평화구역 조성, 군사당국자 회담 정리하기. 이거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근데 하나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참 이게 아쉬운 게 그 당시 기억나실 거예요. 2018년도 11월에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워킹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문 대통령이 변호사시잖아요. 그건 지도자의 결단이라고 봐요. 김대중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할 때 미국에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이 김대중 오부지 선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나씩 풀어가면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 9.19 평양 공동 사실 판문점선을 하고 나서 미국에서 워킹그룹을 만들었을 때 그때 그리고 나서 2020년 2019년이죠. 2019년 1월 2일 북의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성공단 금강산 다 오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무조건 조건 없이 받겠다. 그렇게 했었어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2019년 신년사에 나와요. 근데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해결을 못한 거예요. 한미 워킹그룹에 맡겨가지고 그때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는 하자. 그러면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개성공단 남북에 미친 영향이 크고 이걸 하든지 아니면 관광을 하든지 하자. 1년에 한 200만 명 왔다 갔다 하면 어쨌든 우리 사람들 보면서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을 텐데 그걸 하나도 받아내지 못한 거예요. 한미 워킹그룹. 정부는 왜 그랬는가? 전 그때 미나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아는데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문제를 관이 먼저 정부가 북이랑 추진하겠다. 우리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야 정부는 정부대로 하고 민간은 민간대로 그 영역을 만들어야지 왜 니들만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냐. 잘못됐다 이 방법이 절차가 많이 따졌거든요. 근데 정부가 그 당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에 막혀가지고 그래서 2019년 1월에 금강산 개성공단 열겠다고 김정은이가 공개적으로 발표했단 말이에요. 북에서는 김정은이가 얘기한 게 법이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해내질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아쉬움이 남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벌써. 2019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아까 말씀드린 두 교전국 관계가 돼버린 거잖아요. 아무것도 진전할 수 없는 한 통탄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자, 2025년 국제정세 남북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남북관계를 북에서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이렇게 북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금 2시에 킨텍스에서 민족통일 평화회 민족통일 평화회의인가요? 민주평통이라고 있어. 민주평통 오늘 거기서 킨텍스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우리나라의 대북 관련 정책 3단계 방향을 발표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용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는데 북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북은 핵을 가지고 있는 건 다 인정하시죠? 북은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걔네들 핵을 왜 만들었겠어요? 자기들은 핵이 없으면 미국이랑 도저히 싸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길을 쓰고 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30년. 1994년에 92년에 비핵화 선언을 했고요. 94년에 제네바 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경수로 지원했어요. 미국이 지원하고 다 했었단 말이에요. 경수로 지원하는 협상은 미국이 했어요. 돈은 우리가 다 냈어요. 그랬는데 미국이 정권이 바뀌면서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약속을 또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은 생각한 거예요. 이 새끼들하고는 대화 안 되겠구나. 핵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30년 걸려서 핵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지금 한 100개 정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데 핵 내려놓겠어요? 비핵화 지금 대화를 안 한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얘기고 일단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북이 자기들이 마지막 보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대화가 되겠냔 말이에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비핵화 얘기하니까 대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북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답답한 거예요. 정부도 전혀 대화 안 하니까 미국도 답답하고 트럼프가 이제 예전에 2018년도에 트위터 해가지고 그 당시에 6월달에 판문점 잠깐 만났었잖아요. 당일치기로. 근데 이번에도 자기가 어디 옵니까? 싱가포르 이번에 오니까 했는데 올 거라고 해서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북이 안 나타나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북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만큼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뭐 KBS 뉴스라 남북의 창 이런 게 보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 북의 그 개성 그 평양 이런데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북도 뭐 비에 그 지방 경제 발전한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보세요. 북에 대해서 유엔 제재가 20몇 가지가 있어요. 제재가 있는데 북을 앞으로도 제재하려면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제재를 해야 돼요. 근데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어디예요? 미연프 수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련하고 중국이 있는데 제재하겠어요? 방해요? 안 해요, 걔들이. 그 중국하고 그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유엔 제재할 때 중국이 한번 찬성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왼수가 돼서 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가보세요. 이번에 그 천안문 갔을 때 북에서 어떻게 김정은이 대우하던가요? 푸틴하고 똑같이 대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땐 북은 이제 자기들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의 핵이 꼭 워싱턴으로만 가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북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북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핵이 없지는 모르겠는데 핵을 가지고 있는 선상에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서 남북이 정말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래서 나오는 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는 북의 뉴클리어 파워라 북의 핵보유국 인정하잖아요. 북을 인정하잖아요. 핵을 가지고 있는 걸 인정하잖아요. 트럼프는 인정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거든. 트럼프도 미국에도 선거가 있어요. 우리도 지방선거가 있듯이. 근데 그 부분 전까지 그래서 이제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게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3, 4월에 있을 것 같다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트럼프는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최하로 떨어졌어요. 3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자지구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 간의 문제도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대화할 것이냐고 하는 부분이에요.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지만 톱다운 정상회의를 통해 북과 대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이거는 풀 수가 없어요. 북의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북도 김정은이지 밑에 있는 사람들 뭐 통정부에서 나와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푸냐? 북의 핵 개발을 중지한다. 그 다음에 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발사 중지를 내기로 한 군축 협상을 합니다. 이걸 협정을 맺는 거예요. 협정을.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이 ICBM을 계속 해가지고 막 미국에다 쏠까봐 하와이에다 쏠까봐 미국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도 또 일본으로 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중간적인 타결책이 나오지 않겠느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견해예요.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돼야지만이 남북 간의 대화되지 대화 절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도 벌써 이 일을 한지 오래됐고 공부한 지 오래됐고 했는데 제가 일본을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일본에 총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를 받고 갔다 와요. 저는 그냥 가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 사도광산에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갈 때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북에 있는 북을 지지하는 학자들과 함께 사도광산에 가서 같이 공동조사 사업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해봉원 사업을 그쪽이랑 같이 해서 모셔오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일체 접근을 안 해요. 만나지 않겠다고 해요. 북에서 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우리 돈을 써가면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민간인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면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정부도 안 만나요. 일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박을 틈 하나 들어갈 수 있는 팀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좋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뭐 뚫어야죠. 뚫어야 되는데 그건 국민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지만 뚫리는 거지 북도 대화에 나서라고 자꾸 얘기해야지만 뚫리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는 남북관계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어져서 총불을 겨루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는 온당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제 얘기가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